이번 강의는 조금 양이 많습니다. 강수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가능 최대 강수량까지 11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번만 제외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강수는 영어로 precipitation 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내릴 강에다가 물수점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게 모두 강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구름이 응결이 되죠. 그 구름 물방울들이 작은 물방울들 그것이 큰 물방울로 모여 응축이라고 하는데요. 응축되어 지상으로 떨어진 모든 형태의 수분을 전부 강수라고 합니다. 강수의 유형에는 대류라는 게 공기가 따뜻해지면 비중이 가벼워지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로 다시 내리는 게 대류형 강수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선형입니다. 전선형이라는 것은 따뜻한 기단, 공기덩어리죠. 그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을 만나서 전선이라는 형성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고 들어가는 게 한냉전선이고 따뜻한 공기 밀고 들어가는 음란전선인데 온도가 다른 두 기단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강수가 전선형이고요. 공기가 산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형성되고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산악형 강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풍이라는 말에 여기서는 회오리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풍이나 그런 것처럼 회오리 바람이 생길 때 주변에서 공기가 안쪽으로 몰려들게 되죠. 그럴 때도 비를 만들게 됩니다. 강수의 종류에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비가 가장 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강수가 비 형태로 내리죠. 그래서 비라고 하는데 이제 한자말로는 강우라고 얘기하죠. 강으로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보다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눈이 많이 내리는 데서는 눈의 양이 전체 상당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내리는 강수가 내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우박이라든가 것들은 얼음덩어리, 여기 지금 우박인데 얼음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강수를 만드는 방법인데 인공강으로 해서 항공기로 구름 속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나 옥화음 그런 것들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수증기가 모여서 그것이 구름 피하 주위로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비가 돼서 떨어진다는 거 있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글쎄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때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측정하는데 우량계라는 걸 씁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우량계 치국이라는 게 있었죠. 세종대왕 때 만들었으니까 몇 년인지는 저도 잘 기억을 안 나요. 책에 나와 있겠죠. 근데 현재 쓰이지는 않고 현재 쓰이는 건 보통 이제 우량계들 이런 형태의 우량계들을 씁니다. 보통 우량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규격이야. 지름이 20cm 정도 되는 청동으로 된 그냥 깡통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 깔때기가 수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을 모으는 기계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냥 깔때기입니다. 그래서 깔때기 안에 비가 떨어지면 밑에 저수병 안에 모으게 되겠죠. 그럼 그 양은 매스 실린더죠. 매스 실린더로 그냥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불편하죠. 손으로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측정이 가능한 자기가 여기서 자기 우량계라고 돼. 자기라는 말이 스스로 기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형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비가 내리면 가뜩이는 요 밑에 요렇게 생긴 그 버킷이 있습니다. 버킷. 양동이죠. 이걸 틸팅 버킷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차면 이게 0.5mm 정도 될 텐데 0.5mm 해당되는 물이 차면 이게 탁 이쪽으로 엎어져요. 그러면 엎어지면서 0.5가 여기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여기 이제 다음 옆에 있는 가뜩이에 버킷에 물이 차게 되고 또 여기에 0.5mm가 차게 되면 이쪽으로 엎어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은 자기 기록지에 기록이 되죠. 여기서 그래서 자기 우량계라고 합니다. 강설량은 설량계와 적설계가 있는데 설량계는 눈이 내린 양을 그대로 녹여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열선 장치에서 녹여서 하는 거고 적설계는 눈이 쌓인 깊이로 측정하는 자예요. 그럼 막대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강수 관련된 용어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용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우량 곡선이라는 건데요. 누가우량, 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계속 쌓아가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우량입니다. 레인폴 매스 커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위 시간에 내리는 강우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우량은 당연히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리고 강도니까 세기죠. 어느 시간에 내리는 강우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단위는 밀리미터 per hour인데 이 누가 강우량 곡선 있죠. 이것의 기울기가 바로 강우 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우 내린 것을 막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강우 주상도라고 합니다. 주상도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그냥 막대 그래프라는 소리예요. 영어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rainfall 하이어트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이 하이어트라는 말 자체가 B라는 소리고요. 그래프죠. B 그래프예요. 예. 그리고 측정할 때는 계기오차, 계기에 따른 오차와 관측에 따른 오차들이 있는데 그래서 관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바람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주변에 큰 건물이 없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최신으로 레이더를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레이더를 강우 레이더가 있고 기상 레이더가 있어요. 기상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7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우 레이더 그들끼리 겹치는 영역들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기상청 레이더에서 강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측정할 수도 있죠.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영상을 이용해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강우 계측망이 있습니다. 한 점 한 점에서 측정하는 건 사실은 부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양, 왜냐하면 강우가 내릴 때 일정하게 내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내리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측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관측수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걸 관측망 또는 계측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빨간 것이 국토해양부의 강우량 관측소가 있고 기상청 강우량 관측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밀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적 분포가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 WMO는 세계 기상기구입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추천하는 강우량 밀도입니다. 관측 밀도. 우리나라의 그 강우량 자료는 옛날 일제시대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추구기를 이용한 조선시대 기록도 있는데 그것들은 참고로는 할 수는 있지만 요즘에
같은 그런 방법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숨은 각종 하천 계획이나 또는 수장 계획 그런 데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제시대 때 시작된 1929년의 조선하천 조사서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건설부에서 1962년부터 한국 수문조사서를 발행을 했고요. 요즘은 수문조사연보라는 형태로 매년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이건 발행은 국토해양부 현재는 2018년부터 환경부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환경부 홍수통제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 와미스라고 해서요.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와미스에서 관리합니다. 와미스에 들어가 보면 이런 자료들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들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도 매년 발행, 거의 실시간으로 제시됩니다. 강우량 자료는 근데 아까 굉장히 넓은 범위의 관측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 일부는 기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기기가 바뀐다거나 주변 상황이 바뀐다거나 했을 때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여기 가까이 있는 동네 관측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상 계획을 쓰려면 30년 정도 이상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 30년 자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굉장히 힘들어요. 중간에 기기가 바뀌거나 주변 상황이 바뀌면 그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분석을 하는 데는 이중 누가우량 분석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중이라는 말은 누가우량을 일단 자기 걸 만들어요. 내가 점검하고자 하는 관측점이 있으면 X 관측점을 하면 그것을 매년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1945년부터 됩니다. 44년부터 있죠. 44년부터 매년 강우량을 좀 더합니다. 그래서 만들고 두 번째는 근처에 있는 25개 관측점 평균을 전부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관한 관측 연구를 누가값을 만들어 둘을 이렇게 플러트를 합니다. 그럼 가다 보면 탁 하고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일관성이 없이. 이 지점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현재부터 반대로 됐죠. 현재부터 누가우량을 하는데 옛날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누가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누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연습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여기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 옛날 걸 수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는 앞으로도 계속 자료가 생길 거니까 계속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순으로 연도의 역순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만 이렇게 알아둡시다. 일관성 분석하면 이게 이중 누가우량 분석이다. 또는 영어로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더블 매스 커브라고 합니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삽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내삽을 해야 될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느 지점에 결측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측점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뽕하고 결측이 되니까 장비가 고장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낙뢰를 맞았다든지 그럴 때 이 지점의 자료가 과연 얼마였을까라는 걸 알 필요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누가의 우량계는 이거는 다른 케이스인데요. 보통 우량계는 꽉 차게 되면 내가 측정해서
그러니까 우량병이 있죠. 병에 물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꺼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체 총량은 알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시간적 분포를 알아내는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결축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근에 있는 세 개의 관측점 A, B, C라고 하죠. 정상 연평균 강수량을 찾아냅니다. 정상 연평균 강수량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1년 동안의 강수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 X라는 지점이에요. 정상 연평균 강수량은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A, B, C가 있고 가운데 X가 있는데 이 세 개하고 비교해서 연평균 강수량이 차이 10% 미만이다. 그럼 간단하게 이 셋을 평균합니다. 평균해가지고 px를 구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10% 이상 만약 하나라도 10% 이상의 경우는 어떡하냐? 정상 강수량 비율법이라 해서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현재 어제 내린 비라고 생각합시다. 어제 내린 비가 ABC에서는 다 측정을 했어요. 근데 X라는 지점에서 어제 내린 비를 놓쳤다 이거죠. 그럴 때는 이 식에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식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역거리 제곱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름만 알아두도록 하죠. 그래서 결축치 보관, 결축치는 결축되는 것을 보관하는 방법이 세 가지다. 산술평균, 정상량, 감수량 비율법, 역거리 제곱법 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적 확충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책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균 강수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결축점은 조금 다르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유역의 평균, 예를 들면 낙동강 유역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관측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여기 얘에 보면 한 10여 개가 넘는군요. 그럴 때 이런 유역의 평균적인 강수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평균 강수량 산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술평균, 디센 가중, 등분성법이 있어요. 요 각각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해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먼저 산술평균은요. 유역 안에 있는 지점 강우량은 산술평균이라는 거예요. 여기 21번이나 9나 30, 31 이렇게 내린 이 지점들은 다 제외시켜야죠. 제외시키고 그 안에 있는 요것만 산술평균하는 거예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적용하기 쉬워요.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지형적 특성이라는 건 산이 있거나 하게 되면 비 내리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빽빽하게 있는 데하고 성기게 있는 데,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추정하기가 곤란하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쓰면 산술평균은 어떻게 평야지대에 쓴다 라고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T센 가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T센망이라는 걸 만들어요. T센망을 어떻게 만드냐면 관측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 20, 30 이렇게 6번 관측점과 14번 관측점이 있다. 그러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점선을 그립니다. 점선 긋고 거기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사이도 마찬가지로 연결선 긋고 수직 이등분선 긋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나는 점들이 있죠. 이런 걸 연결하면 다각형이 됩니다. 이걸 T센 다각형이라고 불러요. T센 다각형 면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 지점이 요 면적 이렇게 된 것이 4번 관측소가 반영하는 여기 지배하는 면적
소구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각 관측소에 대해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구역 변호가 있고 다각형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각 지점에 내린 강우량이 있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뭘 계산하냐면 AI와 PI 우량하고 면적과 우량을 곱해서 전부 더합니다. 그리고 PM은 여기 평균 강우량은 전부 면적 더한 것을 가지고 이 PI 합한 것. 여기서는 27,075죠. 75를 다각형의 면적 1040으로 나누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유역 밖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11번이나 요건 유역 밖에 있죠. 그다음 31번도 밖에 있죠. 15번이네요. 15번도 밖에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밖에 있어도 자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겼겠죠. 여기도 이만큼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있으면 21번 같은 경우는 11번이죠. 11번 8이라고 나와 있네요. 8번 유역은 5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T센 가중법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각 관측의 지배 면적을 가중인자로 쓰기 때문에 유평균 유량을 산정할 때는 그냥 무조건 대부분의 케이스에 T센 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딱 하나 있어요. 산학효과는 무시해야 합니다. 산학효과 있어요. 자체는 무시하는데 우량계의 분포 상태는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T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T센 방법에 대해서는 사용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옆에 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자료는 이렇게 됐다. 그럴 때 옆에 AI, PI 곱한 열을 하나 만들고 딱 쭉 계산하는데 합을 낸 다음에 이것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등우선법은 등우선, 아이소 하여탈 맵. 아이소라는 건 같다는 뜻이에요. 하여탈, 비라는 뜻이죠. 비가 같이 내린 점들을 등고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올해 주어진 자료는 이렇게 주어졌겠죠. 각 지점별로 강우량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이에 등우선도 여기 10mm, 20mm, 30mm, 그다음 20mm, 40mm 이렇게 등우선으로 그리고 각각의 등우선 소구역의 면적을 구합니다. 간격의 면적을 구하고 그다음에 평균 유량을 계산합니다. 근데 자 1번을 보면 1번은 10하고 에스터릭을 찍은 이유는 사실 여기가 10이 될지 평균이 10이 될지 8이 될지 잘 몰라요. 요 선이 10이 경계니까 이 밑은 얼마가 될지 모르고 5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추정한 거예요. 그냥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2번 구역은 당연히 10하고 24니까 여기를 전체를 5라고 볼 수, 15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등선 작성하고 등선 면적을 가중인절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강우에 대한 산악의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가 내릴 때마다 등우선도를 새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등우량계의 밀도가 조밀해야만 이게 등우선도가 나오겠죠. 조밀하지 않으면 우량계 몇 개 없으면 등우선도 작성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산악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쓸 때는 쉽지 않아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GIS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GIS를 이용하면 T센이라든가 등우선도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GIS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기회가 없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분석 용어가 강우강도 이렇게 있죠. 단위시간 내리는 강우량 그리고 단위는 강우에 대해서는 강우량은 단위가 밀리미터 그 다음에 강우 강도는 밀리미터 퍼 아워 이건 일정합니다. 이건 꼭 지켜줘야 되는 일이고요. 지속시간 강우가 계속되는 시간 간격이죠. 시간 길이에요. 그걸 지속시간이라고 합니다. 평균 강우 강도 초과 확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강우 지속 시간. 강우 강도하고 최대 강우 강도를 여기가 지금 지속 시간이죠. 지속 시간하고 강우 강도를 그려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강우 강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그래서 강우 강도하고 지속 시간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게 강우 강도식입니다. 관계식을요. 근데 그 모양이 탈봇형도 있고 셔먼형이 있고 뭐 재패니즈형도 있는데 이 재패니즈형은 사실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제시대 때죠. 와서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누구 얘기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재패니즈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탈봇형이나 셔먼형은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외국에서 아마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강우 강도를 여기서 구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0시간대별로 이제 강우 값이 있겠죠. 우량이 2.0, 4.0.2 있으면 강우 강도 가장 센 데가 어딜까요? 당연히 여기입니다. 여기가 5분 동안 내린 강우가 제일 크죠. 그래서 각 지속 시간에는 강우 강도를 보면 5분 동안은 최대가 8이 되고요. 10분 동안은 요거하고 요걸 더하면 10분은 14, 15분 동안은 이렇게 더하면 18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20분 동안은 여기를 더하면 24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IDF 커브는요, IDF라는 말이 intensity, 강우 강도죠, duration, 지속시간, frequency, 확률적으로 몇 년에 한 번 나타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린 것이 IDF 커브라고 합니다. IDF 곡선이에요. 강우 강도, 지속시간, 발생 빈도가. 근데 각종 수문 설계, 앞으로도 이제 수문 설계란 말이 수공주문 설계 나올 때 하게 될 때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곡선을 보면 곡선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확률적인 거예요. 2년부터 500년 빈도까지 쭉 나오죠. 확률 강우량도. 확률 강우량이라는 건 재현 기간 동안에 1회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강우량을 확률 강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현 기간 100년의 확률 강우량이 200mm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00mm 이상의 폭우가 평균적으로 100년에 1회 발생할 확률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걸 확률로 따지자면 100년에 1회니까 100년에 1회니까 1%의 확률이죠. 올해 내릴 확률은 1%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확률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매년 100분의 1로 일정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의해야 돼요. 확률이라는 것은 100년에 1회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꼭 100년에 1회 내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옛날에 19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반드시 1회 내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나 200년 빈도 그런 것은 방제기획이나 하천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옛날에 호우자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계산하는데 이때도 자료의 길이가 반드시 30년 이상의 자료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료 보존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오류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확률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확률 강우량도. 그럼 이걸 산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죠. 옛날에 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재현기간 50년, 지속기간 1440분 하루죠. 24시간 확률 강우량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한국 확률 강우량도라는 대로 웹에 전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웹에 찾아서 지도를 어떤 지점을 딱 찍으면 제한기간 몇 년에 지속시간 몇 분 확률 강우량이 얼마다 라고 나오죠. K프리즘이나 전국 한국 확률 강우량 정보라는 데서 제시하고 있죠. 평균 우량 깊이, 평균 우량률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비가 내릴 거냐라는 거예요. 비 양은 호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강우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유용 면적이 넓어서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유용 면적하고 감수량 이런 관계를 갖는다. 혹은 면적 우량 환산계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얼만큼 줄어드는가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걸 ARF라고 그래요. Aerial Reduction Factor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 평균 우량 깊이하고요, 유형 면적하고 아까 듀레이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BAD 곡선이라고 합니다. BAD 곡선을 보면 가로축이 평균 우량이에요. 최대 평균 우량이고 유형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면적이 커지면 당연히 평균 우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곡선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지속 시간에 따라서 2시간짜리, 4시간짜리, 8시간짜리,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지속시간이 커질수록 최대 평균 우량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유형 면적이 커질수록 최대 평균 우량은 감소하겠죠.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DAD 곡선이라고 합니다. 중소규모의 배수 분전을 설계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작성 절차가 있는데 이 작성 절차는 간단하게 좀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역에서 최대 우량에 가까운 호우를 선택하고 각 지점의 시간별 누가 우량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각 소유역별 평균 우량을 산정한 다음에 소유역 조그만 유역에 대해서죠. 누가를 하게 되면 유역 관계가 나오겠죠. 누가 면적별 평균 우량을 산정하고 지속 시간을 여기다 가미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면적 지수등 평균 최대 강우량이 산정이 되고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DAD 곡선이죠. 이 작성 절차는 순서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 최대 강수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 최대 강수량은 주어진 지속 시간에 어떤 특정 위치에서 어느 정도 비가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 수공구조물, 이게 뭐가 있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아주 곤란한 거, 데임입니다. 그래서 데임을 만들 때는 가능 추대, 이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어느 정도 비가 내릴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PM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PMP를 만드는 방법은 현재까지 모아진 자료,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PMP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4시간 가능 최대 강수량을 전부 다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국 가능 최대 강수량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 수공구조물은 PMP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리적 변동인데요. 평균 강수량이 나와 있고요.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지리적 영향, 강우량은 산악지형이 많을 때 일종의 더 많은 비가 내린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동되는가 하는 건데 1분이, 2분이, 3분이, 4분이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첨들 유출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데 여러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